사람으로서는 좀 알기 힘든 그런 전쟁의 여러 원칙과 또 전쟁의 그런 윤리, 도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제 저희들이 해온 방식대로 한번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인이 자기 죽음을 앞에 두면 그 개인의 그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이 사실은 이런 집단적인 죽음을 염두에 둔 전쟁을 이제 말씀하시니까 우리 개인들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좀 되물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 문명을 걱정해야 될 그것도 걱정해야지만 사실은 당면의 문제도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냥 말머리를 꺼낸다는 그런 의미로서만 한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도덕적 원리, 전쟁에서도 도덕적 원리 문명사회의 요구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이 요구가 인류사에서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더 많이 충족이 되었는지요? 그 질문 하나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질문과 관련해서 이게 4페이지 보시게 되면 슬라이드 4번에 보게 되면 농업사회,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농업사회에서는 토로 획득, 물자 노획, 토로 획득이 있고요. 산업사회에 오게 되면 대량 파괴, 대량 살상이 있어서 산업사회에 오히려 살상이 더 많았는지 이제 왜 그랬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쟁의 도덕 원리가 더 많이 이제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셨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런 것인지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은 사실 저 개인적인 관심이기도 한데요. 이제 주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정규전에 국한하신 질문인데 저는 이제 비정규전, 이를테면 테러리즘 이런 데 대해서도 혹시 테러리즘에도 윤리가 있겠는지 그런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세 가지 케이스를 사례로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0세기, 21세기 이슬람 교도의 지하드 행위, 이런 테러리스트 행위에도 윤리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민족, 종교, 개인적인 원한에서라기보다는 민족이나 종교, 때로는 문명의 이름으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까. 첫째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제 개인적인 관심하고 관계됩니다. 티베트 중국 역사입니다. 1950년대 이래로 중국이 이제 티베트를 장악하게 되는데요. 이제 무력으로 침공해서 티베트 군대를 이제 무력화하고 이제 모택동 때 일어난 일입니다. 1951년에 티베트 평화 해방 협정을 맺어요. 17개 조항인데 이걸 보게 되면 마치 1905년, 1910년에 일본이 우리에게 강요한 그런 한일 협정하고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해체가 되고, 그 다음 외교권이 박탈당하는데, 그리고 이제 달라이라마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중국은 컬처럴 제노사이드, 이제 문화적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이유가, 티베트 지역에는 원 티베트 주민이 한 600만 정도 있는데 중국 정부가 베이징이 뭘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 한족을 2천만 심겠다 해요. 지금까지 얼마나 진행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피나 종교나 언어, 문화적인 정체성을 그냥 희석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하여간 그럼에도 바로 이것 때문에 지난 4, 5년 동안에 티베트인들이 한 100수십 명이 분신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분신 자살하지 않고 차라리 테러리스트 행위하면 더 좋은 결과 있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 질문은
그 안중근 의사의 그 행위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비정규 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전 지하드 문제 먼저 말씀드리면 그 질문하셨죠? 네. 지금 뭐 SI도 일종의 걔들 입장에 볼 때는 성전인데 십자군 원종이 전쟁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이교도를 제납하기 위해서 죄의식이 없지만 전쟁 도덕에서는 아주 그 사악한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교하고 정치, 종교하고 군사가 결합되면요, 그거는 이런 것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티베트, 그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무력 진압과 중화 정책, 분명히 이건 뭐 국제법에서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뭐 칸트의 영어평화에서도 안 된다고 돼 있고, 이상주의에서도 안 되고, 현실론에서도 국가의 개인, 그 국가의 이기적인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 티벳뿐만 아니라 저기 또 위에 어디입니까? 우이구르도 그렇고, 언젠가는 동북공정에 의해서 한강 이북의 땅은 고구려 역사는 자기 거다 해서 언젠가는 쟤들이 그걸 할 겁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이 강하면은 주변을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이런 뭐 헤이그법이니 제네바법 이런 것이 그렇게 널리 인식이 안 되던 시대인데, 모래에서 지금 중국에서 군대에서 이런 걸 강의하고 가르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전쟁은 한 국가가 국가로 하는 거는 이제 그 티벳 문제를 다른 나라 말하면 내장만 서문다고 그래요. 주의 나라 내부의 문제인데 너희들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하여튼 정당한 전쟁이 이론에도 안 맞고, 전시 도덕에도 안 맞고, 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처럼 한가하는데, 디펜스브 워의 경우죠. 그럴 때 티벳 주민들이 볼 때는 걔들은 가용한 방법을 동원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 강대국의 그것을 군사적으로 퇴치를 못합니다. 분풀이만 하는 뿐이죠. 그러나 지금 IS 같은 데는 막 이걸 공격 전쟁에 사용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전쟁 양상에는 이 테러까지도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제사회가 합의를 하면은 그것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밀리터리 네세시티가 아니라 폴리티컬 네세시티 관점에서 이 국제사회가 인류의 문명 또는 인류의 양심 이런 요구에 의해서 하면은요, 할 수 있는데, 이 국가 간의 이런 무력 충돌에 대해서 해겔이 말하는 것은 A라는 국가는 A라는 정의로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고 B라는 국가는 B라는 정의로 옳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심판할 그 재판소가 이제 있기는 있으나 그렇게 효력이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베트남 문제는 분명히 그거는 중국은 자기들의 내정의 문제고 내부의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거기 역사의 전통 이런 게 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침략행위고, 침략행위는 어떤 경우 과거에 근대 현대에서 이제 화학을 할 때는 더 많은 사람이 이제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는 얘기고요. 대량 생산 시스템이 도입하면서도 무기 체계도 대량 생산, 기계 사람의 힘으로 해서 얼굴을 맞는 거하고 대포나 이 기계화된 쪽으로 맞는 거는 살상의 범위가 치명적인 그 손상 범위가 훨씬 크고, 중요한 것은 화약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화약. 그래서 지금 미래로 갈 때는 그럼 화약을 안 하고 군사 목표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가자. 또는 그 미래 대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권 존중과 고통 최소의 원칙을 적용하다면 앞으로 과학은 풀대포, 그루 있잖아요. 접착제. 그런 거를 딱 발사하면 탱크의 캡타필러에 탁 맞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딱 꼼짝 못해요. 그 다음에 포신을 못 움직이게 때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딱 걷어요. 그러면 나와라 할 때 딱 순간 실명탄이라는 것도 지금 아마 나오리라고 예상하는데, 한 30초간 그냥 그러면 딱 가서 총 뺏고 열중시어 차려. 엎드려 뻗쳐 뭐 하다가 너희들 이제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전쟁을 하면은 얼마나 멋있을까 이제 이런 건데, 하여튼 이 화약을 사용하고 기계화하기 때문에 부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의 피해도 크고
동식물, 생명체들에 대한 손상이 커졌습니다. 그것의 반성으로 이제 미래는 가급적 레이저 대포라든가 풀 대포라든가 실명탄이라든가 레일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또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임무 수행을 하고 적 지역의 주민을 우리의 그 생명을 끊는 게 군사 목적이 아니거든요. 적의 전투력을 저지하는데 지금까지는 화약을 쓴 무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엄청난 그 손상과 피해가 있었는데 그건 맞는 얘기고 앞으로는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평소 주장한 것은 재래식 전쟁과 겹하기 때문에 군대 양성기관에서 지휘관을 배출하는 학교에서 사관학교에서 철저한 인도주의 정신과 그러면서도 싸워서 이기는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나가서 원칙을 지키면서도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래서 제가 사례를 중동 전쟁하고 이스라엘 비교를 하고 하수들은 늘 핑계를 대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인권을 존중하고 적의 인권 내가 죽으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권이라든가 민간인 보호라든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강한 윤리적 교육을 사전에 하게 됐을 경우에 아마 이와 같은 민간인들을 갖다가 놔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전쟁의 실제 상황에 대한 수많은 이제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전쟁에 대한 이제 윤리 교육들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전쟁 수행을 해야 되는 병사들이라든지 장병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간인들을 이렇게 보내줬더니만 결국 우리가 당한다. 예. 이것이 사실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전쟁 윤리가 가지고 있는 부상한 이상성 이거를 갖다가 실제로 전쟁 수행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처음에 고도 정밀무기로 저쪽이 전쟁 수행을 못하게끔 만드는 데 먼저 듭니다. 인명살상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Combined and Joint Operation이라고 했는데 연합의 합동작전을 하려면 재래식 방법과도 하니까 또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 전에는 군사적 진압을 하기 전에 뭐 후방부대 침투한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거 맞고 우리도 이승복 어린이가 공산당 싫어해서 막 죽이고 가고 인민의 군대라고 하면서도 막 하거든요. 결국은 얘를 살려두면 우리가 발각무리에 죽는다. Safety for self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미국의 이제 마이클 월저가 중동 지역 후방에 특수부대를 보낼 때 임무 수행을 하려면 양치기 소년이 돌아다니는 시간이 언제냐 이걸 다 계산해야 됩니다. 작전 계획에. 양치기 소년이 다니는 시간을 가는 군대는 그는 하수의 군대다. 그런데 이스라엘 특수부대는 그런 걸 피해서 간다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한테 가서 인도주의 원칙대로 걔들 무고한 주민을 살려라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건 하수나 하는 얘기고 교실에서 시험 보기 위해서 전신도법 강조나 하는 이런 나라의 군대는 그렇게 할 것이지만은 마이클 왈저가 볼 때 왜 저 나라 군대는 저렇게 완벽하게 전쟁법을 준수하고서도 했는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가 허 선생님 질문하고 선생님 답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현대로 들어와가지고 전쟁이 더 증대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맞습니까? 그 살상이나 전쟁이 늘어났다고. 산업사회의 전쟁 네. 양상은 네. 농업사회 아니 그거는 다르죠. 근데 네. 전체적인 네. 총 그 어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그 이전 시대에 비해서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특히나 그 비율이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 뭐 지금 70억이고 옛날에 훨씬 작았으니까 제가 그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그 우리 본성의 선한 천성인가 선한 천사 이 스티븐 핑커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의하면은 이 뭐 저기 전쟁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유형의 그 폭력이 문명이 쭉 전개되면서 전반적으로 아주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도주의 혁명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권리 혁명도 있고 여성화도 있고 여러 이제 요인을 갖고 설명하긴 하지만 이제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는 1, 2차 세계 대전과 같이 이제 큰 전쟁이 있어서 마치 현대 사회가
굉장히 폭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은 아주 현격하게 옛날하고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평화로워졌다, 비폭력이 됐다. 이게 이제 이 책에 이렇게 두꺼운 책의 그 이제 요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혹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건지 혹은 거기에 동의하는 건지 그걸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사실과 관련된 거고 다른 하나는 요것도 그 허 선생님이 이제 제기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 아까 저기 IS 얘기도 나오고 뭐 그 중국 얘기도 나오고 이랬는데 저희가 IS나 그 보코하람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굉장히 그 포갑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개입을 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물론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중국이 티벳을 점령한다든지 혹은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북한이 지금과 같이 어떤 위협이 되고 그 뭐 국민들을 갖다가 굉장히 못 살게 굴 때 이 전쟁의 도덕에 비추어 봤을 때 어느 나라가 됐든지 간에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게 도덕적으로 정당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국제법에서 공격 전쟁은 그거는 이제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명분이 구축되면은 또 이제 하겠지요. 그러니까 행위를 보고 이제 국제 그 제가 불란서 갔을 때 영국 그 학자하고 미국 그 학자가 싸우더라고요. 너희들은 전쟁 중에 말이야 국제법을 안 지키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미국 너 전투 현장에 가서 봤느냐? 임산부가 오는데 국제법에 의하면은 무고한 민간인이니까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여기 와가지고 폭탄 터뜨리고 하는 거를 여러 번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하느냐? 규정의 언어적인 해석으로 하지 말고 그들의 행동이 애사해요. 그래서 그런 게 오면은 민간인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주 경계하고 늘 그 방어 자세를 하고 한다 이겁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어떤 명분으로 정당을 할까? 그거는 저도 만일 우리를 도발했을 경우에 우리의 그 국가의 3요소가 침해됐을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나 일어나지 않은 예상된 것을 결과로 해서 하면은 그 저스트 코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합법화할 만한 건 없고 스스로 자멸하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중국이 커지면 왜 자기네들이 이렇게 어서팅을 하는지에 대한 대명분을 반드시 깔고 해도 잘 될지 말지 하는 그런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제가 보면 이 중국은 어떻게 이런 모래리티를 높이려고 하는지 또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또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제가 뭐 여러 가지 제한은 있지만 제약적인 게 있지만 어떻게 여기에서 더 잘 해나갈 수 있는가 새로운 이런 시대가 전개되는데 과연 중국의 군관학교 양성기관에서는 이런 전쟁 도구를 가르치는지 저는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미국이 슈퍼파워이기 때문에 미국 사관학교에서 뭘 가르치는가 해서 방문해가지고 그쪽에 교과서 다 얻어오고 했어요. 강대국이 지금 이제 새로운 강대국이 이제 중국인데 지금 중국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제가 희망할 뿐. 그러나 뭐 티베트 문제나 우리 동북공정에서 얘들은 늘 역사적으로 힘이 커지면 주변국을 복속하고 막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대응을 하려면 우리 힘 갖고 되겠는가를 생각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미국의 해부산에 대해서 비판도 하는데요. 우리가 현명한 전략적 민족이라면 최대한 미국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미국을 이용해서 중국이 도발할 수 없도록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미국보다 중국을 갔는데 그런 전략이 만일 통한다면 하나의 방법인데 중국의 그 내면은이란 건 만만비정신과 그거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요. 또 우리 기업이 가서 망한 걸 제가 사위가 북경에서 한 5년 동안 북경 가서 이렇게 보면요, 이제 닭파리 잡아먹는 것처럼요. 그렇게 기업도 걔들이 사냥을 하고 하는데
우린 역사적으로 늘 중국한테 당해왔으니까 중국을 잘 달래고 또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그 나라 그 강대국의 국가 이익의 상충 속에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일본은 뭐서 역사적으로 이 전쟁 범죄로 해서 국제적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데 한 나라에서 이 법을 어긴 사람은 이 사법부나 경찰이나 것처럼 해결이 말했지만은 국제사회에서는 혹시 흡수한적인 것이 아직도 통용이 있다고 말한 거죠. 국가 이익을 위해서 걔들은 뭐 이러저런 해서 티베트도 들어가고 뭐 신강성 우이그르 자치구역도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의 제재 방법은 물리적 군사적이 아니라 이제 세계가 개방됐지 않습니까? 북한만 개방이 아니고 중국도 개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무역, 한국과의 경제 교류 뭐 이런 것들을 영향을 준다는 걸 하기 때문에 국가는 계산할 겁니다. 롱텀 유틸리티를 따질 것이고 득실을 따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그 발표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쟁이 일반론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선생님은 그 공격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거보다는 침략적 전쟁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방어적 전쟁 그리고 예방 전쟁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쟁을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일반론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윤리적인 판단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자주국방하고 집단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디로 가느냐에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자주국방을 주장하는 대단히 포퓰리즘적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건대 이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현대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집단방위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그 전쟁과 스포츠의 관계인 것 같아요. 상당히 유사성이 많거든요. 전쟁과 스포츠. 그런데 이제 가장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 거는 스포츠 같은 경우는 심판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는 과연 심판관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래서 만약에 칸트가 얘기했듯이 어떤 그런 보편적인 심판관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전쟁을 좀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뭐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침공했을 때에 절대적으로 그 침공을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런 어떤 확신적인 걸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좀 침략 전쟁 같은 것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이건 아까 그 뭐 전쟁이 이제 우리가 전쟁의 문명화라고 할까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조금 더 전쟁이 문명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래서 전쟁이 문명화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이건 여러 가지 팩트적인 사실을 조사해 봐야겠습니다만 적어도 현대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이긴 사람들이 되게 문명사회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옛날 같으면 되게 학살하고 노예로 삼거나 종으로 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와서 물론 이제 뭐 비정규전 같은 IS 같은 경우는 예이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국가 간의 전쟁에서는 좀 그런 게 약화된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침략 전쟁이라는 것도 동의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더라 제가 다 이해를 못했는데 전쟁과 스포츠 관계. 스포츠에 유사성 있죠. 저는 여기는 그 국제 심판이 스포츠에는 심판이 있고 여기 심판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중동 전쟁 이후로 전쟁이라면요 모든 나라가 스포츠 중계하듯이 컴퓨터로 다 보기 때문에 그 스포츠에서도요 감독이 그 선수들을 불러놓고 막 쌍소리 하다가 카메라를 딱 대면 그렇지 않냐 앞으로 공격 잘하고 너 방어 잘하고 이렇게 또 신사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네트워크 시대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 뭐 이런 것이 막 실시간으로 중계방송입니다. 올림픽 하듯이. 그래서 그 현대 문명 때문에 사람들은 그 바램은 그 자기가 누군지를 모를 때 더 악행을 하고 양심을 가치가 안 느끼는데 지금은 이렇게 공개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사관학교에서도 너희들이 가서 전투하는 것이 옛날은 다 군사부 안에서 은폐됐지만은 이제는 세계 사람이 다 본다. 전투에는 이기나 전쟁에서 지고 전쟁에서는 이겼으나 국가는 나중에 지금 시대가 전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경제적 보복이나 문화교류 이런 것이 떨어지고 뭐 유학하면 그 나라는 이제 유학생 안 받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법재판부의 역할이 옛날처럼 스포츠에서 심판관이 아니더라도 이제 가능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미래 문명은 좀 희망적이다.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돌려가지고 동양 전쟁사 뭐 이런 거 다 가르치셨을 텐데, 아니 뭐 삼국지라든가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인권 개념의 윤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무슨 뭐 여기 이제 뭐 헤이그 제네바 이런 거 같은 없었겠지만은 가령 내일 아침에 무슨 뭐 저 뒷동산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딱 이렇게 붙는 이게 이른바 신사전 같은 것도 있고, 또 몰래 그 밤에 급습해서 치는 이런 게릴라전 같은 게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저는 과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말하자면 인권 개념은 아니지만 나름의 어떤 그 자기들 규칙이라고 할까 윤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동양에 있어서 그 사실이 어떤지 잠깐 좀 설명해 주세요. 동양의 군인들이 무반은 문무경비라고 그랬어요. 그 인문학적 인간의 인권, 문화를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한 다음에 전투 기술을 했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손자병법이라든가 무경칩서 이런 것들이 옛날 것이 아니고, 제가 리더십에서 그걸 강조하는 것은 인간을 감동시키고 그 부하를 사랑하는 이런 화과위국의 리더십 같은 것은 변함이 없다. 이 전쟁이라든지 이런 주제는 저한테 실존의 문제지, 실존의 문제지.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정동 극장이 있는데 거기 방공호, 일본 애들이 만든 적산거구 밑에 큰 방공호가 있었는데 B19에서 그 고래 같은 게 떨어지고 서울 한복판에서 전부 잿더미가 되고 그러는 것을 저는 실제로 봤고, 죽음의 공포에 떨었고, 일본 다다미 수방 같은데 아무도 없고, 아버지는 이제 전쟁 나기 얼마 전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없고 뭐 아무도 주의 없이 그 어둑한 봉에서 굶으면서 그냥 6.25 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삶이 전쟁을 보면서 이 세상을 처음에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 한복판에서 그 두려움과 내가 왜 그때는 이제 광란이라는 단어를 제가 내가 이런 광란의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나. 이게 배고파서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실존적 문제, 그러니까 개인 이런 걸로 받아들이지, 저는 이걸 학구적 관심이나 이런 걸로 테크니컬하게 뭐 이게 그건 전혀 없습니다. 시나이 반도 그 아주 룰을 지키면서 했다는 거. 근데 실제로 가자지구에서는 또 정반대로 한 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고? 미국이 이스라엘하고 문제 있을 때는 완전히 이스라엘 편을 들어요. 그것은 미국의 군수 공장이라든가 미국의 압력단체의 유태인들이 엄청난 자금과 이런 걸 가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엄격한 기준을 이스라엘이 했을 때는 애들은 뭐 슬슬 넘어가는데, 이게 저도 불만사항이고요. 제가 기독교인인데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전쟁에 관해서 그 구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 선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민족이 타민족을 점령한 역사인데, 신명기에 보면 막 사람 죽이는 기준과 뭐 다 하는 거 보면 무자비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는 이제 그 구약 읽을 때 마음속에서 목사님 앞에서 말을 못하겠고, 이게 이 종교 전쟁의 속성은 그 무자비하고, 그래서 그런 그 역사적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 주변 국가를 정복하면서 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과정의 역사가 구약인데, 그런 것이 아직도 살아있지 않는가.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오늘 이태구 선생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이제 인권 존중 제1원칙 또 고통 최소화 제2원칙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설명하시는데 저는 요 앤소니 하틀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오히려 이거 전쟁을 이거 더 많이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느낌이 듭니다.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에 그 원폭을 던진 거. 그래서 그 피해가 컸지만은 원폭을 사용하지 않았으면은 훨씬 더 많이 죽었을 거다. 쌍방이. 이제 그 이야기. 또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때 무제한하게 초토화 작전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그 살상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또 평가. 실제로 원폭을 사용한 게 훨씬 유리했다는 그 평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전쟁을 종식시키는 게 목적이라면은 너무 이게 지금 인권 존중을 제일 원칙으로 낸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 동의한다면 국가가 전쟁에 대해서 정책 접근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폴리티컬 네세시티라고 그랬거든요. 원폭투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국제법으로 안 되게 돼 있는데 했다 이겁니다. 더 많은 비극을 하기 위해서 비상수단으로 이제 했는데 전투를 수행한 군인에게 가리키는 전쟁 도덕은 하여튼 그 원칙을 지켜서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상당한 적을 고통치사 원칙으로 하면 야, 넌 막 괴롭지 지금. 넌 뭐 다리 절단됐는데 살아봐야 병신이야. 죽여줄게. 이게 고통치사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현재 국제, 앤소니 하틀이 그렇게 하자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제법을 자기가 철학적으로 정리해보니 국제법의 정신은 먼저 전쟁 당사자 양국의 국민과 군인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하고 그러나 이거 완전히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싸운다면 싸워라 이거예요. 그 군사필요성 원칙에서 싸우는데 싸우는 군인들이 쓸데없는 그 무력 사용이나 해가지고 고통을 증가하지 말고 그러니까 빨리 가급적 빨리 조기 종결하는 게 목적입니다.